이른 새벽 중국시장 한 구석에서 김정희는 오늘도 변함없이 하루를 시작했다. 60대 중반의 그녀는 30년 넘게 이 자리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해왔다. 검소한 차림의 수수한 외모, 언뜻 보면 평범한 동네 상인처럼 보였지만 그녀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비밀이 있었다. 20년 전부터 시작된 부동산 투자와 재개발 호재로 김정희는 현재 상가 건물 2채와 다세대 주택 지분을 소유한 소자상가였다. 월 임대 수입만 800만 원이 넘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시장에서의 소박한 일상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엄마, 오늘 저녁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큰아들 김태현이 전화를 걸어왔다. 대형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인 그는 평소 과묵했지만 오늘은 뭔가 다른 기색이 느껴졌다. 무슨 일이야? 여자친구를 소개하고 싶어요. 그리고 상견례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김정희는 잠시 말없이 생각했다. 아들의 결혼 이야기가 나온다면 당연히 상대방 집안과의 만남도 있을 터였다. 그래, 알았다. 집에서 편하게 만나자. 아니에요, 상대방 부모님이 강남 호텔에서 만나기를 원하셔서요. 김정희는 작은 한숨을 쉬었다. 강남 호텔이라니. 괜히 부담스러웠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어디든 갈 수 있었다. 토요일 오후 강남의 한 특급 호텔 라운지. 김정희는 평소보다 조금 차려입었지만 여전히 소박한 모습이었다. 명품 핸드백이나 화려한 액세서리는 그녀의 취향이 아니었다. 안녕하세요, 태연이 어머님이시죠? 먼저 나타난 것은 아들의 연인 박세린이었다. 20대 후반의 그녀는 명품 브랜드로 온몸을 치장하고 있었다. 그래, 세린이구나. 평소에 아들이 자주 얘기했어. 아, 네. 부모님이 곧 오실 거예요. 잠시 후 나타난 세린의 부모는 첫인상부터 화려했다. 아버지 박상민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어머니 최영미는 강남에서 한정식당을 운영한다고 소개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김정희가 정중히 인사하자 박상민은 시큰둥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아, 네. 그런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요? 작은 점집을 하나 운영하고 있어요. 순간 상대방 가족의 표정이 변했다. 최영미가 살짝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점집이라고 하시면 그런 일을 하고 계신 거군요. 분위기가 어색해지기 시작했다. 김태현이 중재하려 했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저희 집안은 대대로 사업을 해왔거든요. 세린이 아버지도 여러 매장을 운영하시고 제가 운영하는 식당도 강남에서는 꽤 유명한 편이에요. 최영미의 말에는 은근한 우월감이 담겨 있었다. 태연이는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 다행이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집안의 격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김정희는 조용히 차를 마시며 듣고 있었다. 아들이 당황하는 모습이 안타까웠지만 그녀는 침묵을 유지했다. 그리고 결혼식도 이 호텔에서 하는 게 좋겠어요. 하객들 체면도 있고. 비용은 어느 정도 부담하실 수 있으신가요? 박상민의 직설적인 질문에 김태현이 화를 내려 했지만 김정희가 손으로 막았다. 죄송합니다만 저희 집안과는 맞지 않는 것 같네요. 최영미가 단호하게 말했다. 세린아, 우리 집에 가자. 더 이상 시간 낭비할 필요 없을 것 같구나. 그들이 떠난 후 김태현은 분노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미리 알았다면. 괜찮다, 태연아. 사람은 원래 그런 순간에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법이야. 김정희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떠오르고 있었다. 한 달 후 김정희는 평소처럼 부동산 관리 업무를 보고 있었다. 그녀가 소유한 청담동 상가 건물의 임대차 계약이 곧 만료될 예정이었다. 사장님, 3층 한정식당에서 재계약 문의가 들어왔는데요. 부동산 관리업체 직원의 말에 김정희가 고개를 들었다. 한정식당? 상호가 뭐라고 하지? 미락당이라고 하네요. 사장은 최영미라고. 김정희는 잠시 멈칫했다. 최영미.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다. 아, 그분이군요. 임대료 얼마에 계약했었지? 5월 300만 원이었는데 주변 시세가 많이 올라서 450만 원 정도로 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시장 가격에 맞춰서 제안해보고 안 된다면 다른 업체를 알아보죠. 며칠 후 김정희는 우연히 아들로부터 또 다른 소식을 들었다. 엄마, 세린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매장도 임대료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더라고요. 어디에 있는데?
목동에 치킨집이랑 카페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김정희는 자신의 부동산 목록을 확인해 보았다. 목동 상가 건물에는 여러 프랜차이즈 매장이 입주해 있었다. 혹시 박상민 치킨이라는 상호 아니니? 맞아요. 어떻게 아세요? 김정희는 미소를 지었다. 세상이 참 좁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최영미는 부동산 관리사무소로 급히 달려왔다. 임대료 인상 통보를 받은 후 직접 협상해 보려는 것이었다. 건물주를 만나뵐 수 있을까요? 20년 넘게 성실히 장사해온 세입자인데 갑자기 150만 원씩이나 올리는 것은 너무하지 않나요? 죄송하지만 건물주께서 이미 결정하신 사항이라. 그럼 직접 만나서 얘기하게 해주세요. 관리업체 직원이 곤란해하는 순간 뒤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안녕하세요, 최영미 사장님. 최영미가 돌아보니 한 달 전 상견례에서 만났던 그 소박한 여인이 서 있었다. 어머님, 여기 왜?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건물의 소유주 김정희입니다. 순간 최영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그게 무슨? 밀락당 재계약 건으로 오셨다고 하던데 시장 가격에 맞춰 조정한 것입니다. 20년 전 계약 가격 그대로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요. 최영미는 말문이 막혔다. 한 달 전에 자신이 점집 아줌마라며 무시했던 그 사람이 자신의 건물주였던 것이다.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사과는 필요 없어요. 다만 계약 조건은 변경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이시겠어요? 아니면 다른 곳을 알아보시겠어요? 최영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계약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 박상민도 비슷한 상황에 직면했다. 목동 상가 건물의 임대료가 대폭 인상된 것이다. 건물주가 바뀌었다고? 그럼 이전 건물주는? 원래 같은 분이셨는데 직접 관리하기로 하셨다네요. 박상민은 부랴부랴 관리사무소로 향했다. 20년 넘게 운영해온 가게를 잃을 수는 없었다. 건물주를 만나뵐 수 있을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얼마 후 나타난 것은 그가 결코 예상치 못했던 인물이었다. 안녕하세요, 박상민 사장님. 김정희의 인사를 받은 박상민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저기 혹시 태연이 어머님? 맞습니다. 그때 저를 점집 아줌마라고 하셨죠? 박상민의 얼굴이 붉어졌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가 아니라 진심이셨잖아요. 저희 집안이 격이 맞지 않는다고 하셨고. 김정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박상민에게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들렸다. 임대료는 시세에 맞춰 조정됩니다. 월 2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인상되는 것이고 받아들이시겠다면 재계약하시고 아니면 다른 곳을 찾아보세요. 그렇게 많이 올리시면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제 문제가 아닙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시장 원리를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박상민은 다른 곳을 찾아야 했다. 20년간 쌓아온 단골 손님들과도 이별해야 했고 새로운 곳에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한편 상견례 당일 우연히 마주쳤던 성형외과 원장 이준석도 비슷한 운명을 맞았다. 그는 상견례 자리에서 김정희를 보며 요즘 이런 분들도 호텔에 오시는군요라고 중얼거렸던 인물이었다. 이준석이 운영하는 성형외과는 김정희가 소유한 또 다른 건물에 입주해 있었다. 그런데 최근 그의 병원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했고 환자가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다. 원장님, 건물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간호사가 다급하게 보고했다. 뭐라고 해?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입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병원 이미지 훼손을 이유로. 이준석은 급히 건물주를 만나러 갔다. 하지만 그곳에서 마주한 것은 예상치 못한 인물이었다. 김정희 사장님? 안녕하세요, 이준석 원장님. 이런 분들도 건물주가 될 수 있다는 것 이제 아시겠어요? 이준석은 그제야 자신이 한 달 전에 얼마나 무례했는지 깨달았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보다는 앞으로 환자 안전에 더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의료진으로서의 본분을 잊으신 것 같아서 계약 연장이 어려울 것 같네요. 결국 이준석의 성형외과도 문을 닫아야 했다. 의료사고 소송과 함께 임대차 해지까지 겹치면서 그는 큰 타격을 받았다. 몇 달 후 김정희는 비어있는 상가 공간들을 새로운 임차인들로 채워나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 목동 상가에는 30년 넘게 국수집을 운영하던 할머니가 들어왔다. 임대료는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책정했다. 할머니, 여기서 편안하게 장사하세요. 어르신들이 저렴하게 식사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해요. 청담동 건물에는 젊은 부부가 운영하는 작은 베이커리가 들어섰다. 이들은 매일 남은 빵을 독거노인들에게 나눠주는 착한 가게였다. 조건이 하나 있어요. 지금처럼 좋은 일 계속해주세요. 그러면 임대료는 걱정 마세요. 김정희는 단순히 복수를 한 것이 아니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던 것이다. 어느 일요일 오후 김태연이 어머니를 찾아왔다. 엄마,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 어떤 사람인데?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하고 계시고 정말 따뜻한 분이에요. 김정희는 미소를 지었다. 그런 분이라면 한번 만나보고 싶구나. 이번에는 집에서 만나면 안 될까요? 엄마 음식 솜씨도 자랑하고 싶고. 물론이지. 그게 훨씬 좋아. 다음 주 토요일 김태연의 새 연인 정수연이 집으로 찾아왔다. 20대 후반의 그녀는 소박하면서도 따뜻한 미소를 가지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태연 오빠가 항상 자랑하던 분이에요. 그래, 수연이구나. 우리 태연이가 좋은 사람 만났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수연은 자신의 일에 대해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보람이 있어요. 특히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이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 김정희는 그녀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다. 외모나 조건보다는 마음가짐과 가치관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김정희와 김태연은 오랜만에 깊은 대화를 나눴다. 엄마, 그때 세린이네 가족들이 엄마를 무시했을 때 화나지 않으셨어요? 화가 안 났다면 거짓말이겠지. 하지만 화보다는 실망이 더 컸어. 실망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고 진짜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어. 그리고 너도 그런 상황에서 상처받는 것이 마음 아팠고. 김태연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가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복수가 아니라 정의였고 미움이 아니라 교육이었죠. 맞아. 나는 그들을 벌주려던 게 아니야. 다만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았으면 했어. 그리고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고. 1년 후 김정희의 선택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다. 목동의 국수집 할머니는 매일 점심시간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로 가득 찼다. 저렴한 가격에 푸짐한 한 끼를 제공하는 이곳은 지역사회의 소중한 공간이 되었다. 청담동의 베이커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착한 가게로 소문이 나면서 젊은 고객들이 줄을 서서 빵을 사갔다. 수익의 일부는 여전히 지역의 독거노인들을 위해 사용되었다. 반면 최영미와 박상민은 각자 다른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했다. 비싼 임대료를 감당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겸손함을 배우게 되었다. 이준석은 의료사고 소송 이후 성형외과를 접고 작은 동네 의원을 열었다. 화려한 성형수술 대신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돌보는 일에 집중하게 되었다. 어느 봄날 오후 김정희는 시장에서 평소처럼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다. 길가에서 우연히 최영미를 마주쳤다. 어머님. 최영미가 먼저 인사를 건넸다. 예전의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훨씬 겸손해진 모습이었다. 안녕하세요. 김정희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때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이제 지난 일이에요. 덕분에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사람의 가치는 정말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더라고요. 김정희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다행이에요. 몇 개월 후 김태연과 정수연의 결혼식이 있었다. 호화로운 호텔이 아닌 작지만 따뜻한 웨딩홀에서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모인 소박한 결혼식이었다. 축하합니다, 어머님. 하객 중에는 목동의 국수집 할머니와 청담동 베이커리 부부도 있었다. 그들은 진심 어린 축하를 전했다. 고맙습니다. 우리 태연이가 좋은 사람과 만나서 행복할 것 같아요. 김정희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돈이나 권력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진정한 가치를 보는 눈을 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날 밤 신혼부부가 인사를 드리러 왔을 때 김정희는 며느리 수연에게 조용히 말했다. 수연아, 사람은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야.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해. 그걸 잊지 마. 네, 어머님. 명심하겠어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는 일 계속했으면 좋겠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 이렇게 김정희는 자신이 경험한 일들을 통해 더욱 깊은 지혜를 얻었고 그 지혜를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게 되었다. 진정한 품격은 소유가 아니라 마음가짐에서 나오며 겉모습이 아니라 행동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부자는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김정희의 이야기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었지만 그녀의 선한 영향력은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켜 나갔다. 작은 친절과 배려가 만들어내는 선순환의 고리처럼 말이다.